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손에 꼽으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연준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왜 주식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경제가 이제 실물 경제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실물 경제에 필요한 돈을 관장하는 금융 경제로 구성이 돼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돈이잖아요.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서 기업 활동도 활성화가 되고, 만약에 2008년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모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버리면 돈을 풀 사람들이 돈을 안 풀게 되고 아끼게 되고, 이러니까 이 경제가 더 악순환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돈 부분을 관장하는 정부의 기관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 산하에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FOMC라는 게 있습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해서 공개시장조작위원회, 다시 말하면 이 FOMC에서 정책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1년에 8번 FOMC 회의를 해요. 이번 9월 달에 FOMC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정책금리를 인하시켜 준 것이죠. FOMC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했고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요. 사실은 각국이 다 중앙은행이 있죠. 우리나라도 BOK, 한국은행이 있는 것처럼 다 중앙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아시아 변방에서 미국의 FOMC 중앙은행을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전 세계 기축통화가 뭡니까? US 달러죠. 이 US 달러의 흐름과 이 US 달러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페드에서 금리를 높이거나 내려줌에 따라서 달러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누차 제가 강조드리지만 GDP 2.5조 달러 중에 수출과 수입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US 달러 값어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조달금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가 낮춰진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이번에 또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느냐. 2022년도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막 심해졌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휴라로 그때 뭐 9.2% 찍고 막 이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물가 상승률이 9%가 넘는다는 거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2022년도 이전에 거의 제로금리였던 0.5%가 됐던 정책금리를 무려 5.5%까지 끌어올렸어요. 0.5에서 5.5%가 올렸으면 500bp입니다. 5%가 상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죠. 그래서 2022년도 한 해 모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한번 50bp 인하를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 1년 만에 상단 기준으로 5.5였던 걸 5%까지 떨어뜨렸다가 한 번 더 인하시키고 4.5였던 정책금리를 이번에 25bp, 0.25%만큼만 인하를 시켜줬는데, 4.5에서 4.25로 인하시켜줬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인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또 상승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 손에 꼽으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연준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왜 주식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페드가 정책금리를 깎아서 떨어뜨려 줘. 이걸 컷이라고 하거든요.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컷을 했죠. 페드 컷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유, 배경에서의 페드 컷을 실행을 하느냐. 첫 번째, 리세션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세션은 경기 침체라는 얘기죠. 실물 경기가 경기 침체로 접어들어 버렸을 때 이게 놔두면 더 악화가 되고 정말 망가질 것 같으니까 시중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컷을 한다라고 해서 이건 페드의 리세션 컷이에요. 반대로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슈어런스라는 건 보험이잖아요. 보험성이라고 하는 건 미연에 뭔가를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부진하고 있네. 이거를 다시 리바운드, 더 악화되기 전에 살려주기 위해서 미리 좋은 의도에서의 컷을 해준다라고 해서 인슈어런스 컷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인하가 리세션 컷이냐 인슈어런스 컷이냐,
이걸 따지려면 펀더멘털이 어떠는지에 따라서 이게 리세션 컷이냐 인슈런스 컷이냐의 갈림길이 오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인슈런스 컷이라고 확신을 했고 시중에 유동성을 뿌려주고 또 다른 앵글로 보자면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뭐 대출금리, 자동차 할부금융금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25bp가 적은 수치긴 하지만 일단 인하를 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아, 이제 정책금리를 인하시켜주는 국면으로 접어들겠구나라는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것도 아주 큰 역할을 하겠죠. FOMC가 1년에 8번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서 의사결정 내려서 금리가 내렸고 올렸고도 이제 정작 중요하지만 이 FOMC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FOMC에서 발표하는 당일날 뭘 봐야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4가지 포인트로 딱 짚으시면 돼요. FOMC가 딱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의장이죠. 연준의 의장이 언론들이 쭉 있는 언론 브리핑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디엄 앞에 딱 서서 제일 먼저 스테이트먼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자기네가 이번에 어떤 배경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했고 자기네가 어떤 경제 상황을 생각하고 이거를 브리핑을 간단히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 내용을 하는데 그때 제롬 파월이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융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8번 FOMC 개최를 하는 동안에 1, 3, 6, 9월 달에 개최하는 FOMC에서는 2가지 특이한 거를 추가로 더 의사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SEP라고 해서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라는 거예요. 경제 전망 요약표라는 걸 발표를 딱 해줘요. 거기서 이 향후 3년 동안 FOMC 위원들이 보는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실업률을 또 쫙 제시해줘요. 미국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2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노동시장하고 소비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지난 6월 달에는 얼마로 봤는데 이번에는 얼마였다는 걸 같이 비교를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PCE 물가 지표 전망치를 또 제시를 쫙 해줘요. PCE 헤드라인과 Core PCE 대표적인 물가 지수가 역시 지난 6월 달에 어떻게 전망을 했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달라졌고 이게 앞으로 향후 한 3, 4년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쫙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수치를 보고 경제가 이렇게 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구나, 실업률이 이렇게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그 발표해주는 내용이 닷플랫이라고 해서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19명 위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점을 찍어 이렇게. 정책금리가 지금 4.5면 5%에서 한 20%까지 쭉 범위 중에 나는 앞으로 이 정도까지 내렸으면 좋겠어라는 걸 점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19명이니까 19개의 점이 찍히겠죠. 그 중에 10번째가 찍히는 게 향후에 이제 컨센서스라고 봅니다. 이 점도표가 위아래로 쫙 벌어지는 점이 찍히면 위원들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고 한쪽으로 몰아져서 쫙 찍히면 어느 정도 다수의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졌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 올해 연말 내에 2번은 더 인하시키자는 의견이 무려 9명이 한꺼번에 찍혔어요. 이러니까 시장에서 아까 인슈런스 컷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정책을 조정해도 되는 상황이다. 지금 노동시장을 보니까 노동시장이 절대 침체는 아니지만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금리를 인하시켜줘도 되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지금 오히려 리바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리를 인하시켜줬잖아요. 그러면 리바운드 강도가 더 세지겠죠. 시장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고 그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될 테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불과 한 뭐 일주일이 아직 안 지났지만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물가에 대한 우려는 거의 전적으로 관세 때문이라고 봐야죠. 트럼프가 작년 11월 5일 날 대통령 당선이 되고 판때기 갖고 나와서 각 국가별로 많을 때 80%에서 뭐 적게 30-40%씩 관세 때리겠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2022년도부터 인플레이션이 막 계속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게 거의 잡히고 있었어요, 사실. 관세가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진짜 막 전 세계를 휘몰아쳤는데 FOMC 의사결정에도 관세가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가 됐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에 어떤 식으로든 물가 상승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수입하는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한 20%, 30%를 때렸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20, 30%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은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지난 4월 2일 날 판때기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전 세계 거래국들에 대해서 부과했던 관세가 몇 프로였는 줄 아세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2%에 불과했습니다.
의외시죠? 미국이 전 세계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불과 2.2%밖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몇 프로 관세 부과하는 줄 아세요? 무려 8.7%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는 계속 벌겨벗겨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착취하고 있었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른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가 보는 국가 몇 개 되지도 않고요. 그 폭도 굉장히 미미해요. 무역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든 물가로 전이가 될 거란 말이죠. 상호적으로 비슷한 관세 낮출 때도 같이 낮추고 이게 자유무역이고 어떻게 보면 좀 페어한 트레이드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무역 적자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첫 단추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기울어진 관세율을 조금이라도 좀 높이면서 관세 수입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발 수출이 좀 줄어들 것이고 미국의 수입을 조금 덜 할 테니까 그러면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균형점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게 나쁜 짓이고 이게 정말 망할 놈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정말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자, 트럼프 1기 때 어땠는지를 한번 보잔 말이죠. 반면 교사를 삼자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트럼프 1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CPI 물가지수, 달러화가 어땠는지, 금리가 어땠는지를 쭉 보여드리는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1기 때 2017년 후반에 입각을 하고 나서 2018년도 5, 7, 8월 달 그리고 2019년도 5, 8, 9월 달에 대중국 관세 1차, 2차를 무지막지하게 부과를 합니다. 25% 부과하더니 추가로 10%인가 15%를 더 부과를 해요. 그때 물가가 천정부지를 솟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2018년도 5월 달 그 초기에는 CPI 물가지표가 2.5%인가 해서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다가 3, 4개월 있다가 2018년도 여름 정도부터 CPI가 2.5에서 2.7, 2.8로 갑자기 쑥 뜨긴 떠요. 그러다가 하반기가 딱 되니까 거짓말처럼 2.4, 2.2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시적으로 물가가 뜬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 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이 되는 물가 상승 추세예요. 방금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적어도 1기 때만 보더라도 물가 상승 추세였나요? 인플레이션 추세였나요?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안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일 뿐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그래프가 뭘 뜻하냐면 골드만삭스 자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7월 달 당시에 관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64%만큼의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지금 기업들이 정가를 시키고 있더라. 그런데 10월로 갈수록 앞으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64%만큼 정가했던 부분을 70% 이상 소비자 물가에 계속 이제 정가를 시켜서 기업들이 이제 이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을 소비자 물가에 전이를 시킬 거다라는 전망이 방금 보신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뉴욕 연방은행에서 지난 6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왼쪽 그래프가 기업들, 자 제조업체하고 서비스 업체를 구분을 해서 파란색, 빨간색인데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관세가 100이 부과가 된다고 했으면 25%만큼의 회사들이 본인들이 떠안을 거예요. 반면에 한 30%만큼의 회사들은 나 그냥 관세 다 전이시킬 거야. 왜냐? 다 전이시켜도 시장 지배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럼 문제는 나머지 한 50%의 회사들이 우리는 관세를 100%에서 한 0%, 이 중간 어느 정도 일부는 정가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게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가 그러면 관세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이거를 소비자 상품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정가를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80% 정도의 회사들이 향후에 3개월 동안의 시차를 두고 다 정가를 시킬 거야.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4월 판때기 관세 부과했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했다고 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5, 6, 7 조금 여유 있게 6, 7, 8 그러면 8월까지 관세를 전이시킬 거고 일부가 전이를 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OBBBA라고 해서 오빠 법안이라고들 합니다. 감세안 기억나시죠? 7월 달에 상원 하원에서 통과한 별세, 감세, 규제 완화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보통 기업들이 이게 감가상각을 10년, 20년에 걸쳐 조금 찔끔찔끔 감가상각을 해줘요. 트럼프 화끈하죠. 설비 투자 같은 거 했을 때 한 방에 비용 처리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만큼 마진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세금을 환급을 많이 한꺼번에 다 받으니까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그 부과해야 되는 이 물가 수준을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버퍼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참고로 올해 1월 1, 4분기에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업체가 1, 4분기에 자동차 가격을 무려 30% 인하시켰습니다. 가격 인상시키면 안 사버릴 거 아니에요. 관세를 감수하면서라도 가격을 인하시켰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세도 해주고 정부에서도 해주고 있으니까 버퍼를 이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 또는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100% 다 정가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효과들 때문에 관세에 따른 물가가 생각보다 안 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년으로 갈수록 이 관세에 따른 물가가 시연이 되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줬고, 지지난주 2주 전에 RH라는 미국의 그 고가 수입 가구 업체가 있어요. 3분기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제까지는 관세에 따른 물가가 전이가 심각하진 않은 것 같지만 내년으로 갈수록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력이 탄력적으로 시연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물가가 살짝 뛰면서 주식시장을 살짝 발목을 잡고 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하면서도 항상 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죠. 오늘 최근의 이 중요한 이슈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